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번 돈이 22억 달러 이상이고 약 반 정도는 암호화폐 사업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사이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개미 투자가들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백악관은 이해 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대통령이 이해상충 의심을 받는 돈벌이를 대담하게 하게 된 이유는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에게 무한정 면책 특권을 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무도회장 직기도 입찰 없이 계약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는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는 보도입니다. 5억 달러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가 선물한 제트기를 에어포스 1으로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에도 다른 나라에서 선물 준 이 비행기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카타르에는 미국의 이란 평화협상단이 도착을 해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중동 특사는 카타르 중재자를 통해서만 이란과 소통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요청해서 협상을 한다고 말했지만 이란은 조건이 맞기 전에는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그 말을 시행 중입니다. 하원 민주당에 또 다른 민주적 사회주의 돌풍이 불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치러진 어제 연방 하원 예비선거에서 29살의 이민자 출신의 변호사가 15선 연방 하원 의원을 누르고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뉴욕 선거와 비슷한 결과로 버니 샌더스의 지지를 받은 정치 초년생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유일한 여자 흑인 대법관이 흑인 조상을 둔 동료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출생시민권 판결에서 토마스 대법관이 반대 판결을 하면서 한 말 때문입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드물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성전환 선수의 여자 스포츠팀 참가 금지 지지 판결에 관한 오묘한 코멘트입니다. 미국 전역에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위험한 수준의 폭염이 예고됐습니다. 워싱턴 DC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어서 불꽃놀이 시작 시간이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어떤 분께서 앞에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 살 더 먹었다고. 네, 오늘이 지금 미국은 7월 1일, 딱 어제가 6월 30일 꺾였죠. 반이 2026년이 반 살 더 먹은 날이고 오늘이 또 최고의 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양치기 트럼프, 오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돈을 추궁하는 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의 미국에서 이 얘기를 전해드리기 이전에 이미 미국의 많은 매체가 보도를 했고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을 떠나는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돈에 관한 내용을 조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매체를 보시면 미국 영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10억 달러 이상을 암호화폐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 어디에선 또 14억 달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22억 달러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일단 풀어드리겠습니다. 미국 매체가 아니에요.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손가락을 이렇게 할 때는 나 이겼어. 물론 대통령이 지금 얼굴 표정은 뭐 꼭 활짝 웃은 그런 표정은 아니지만 이 사진을 왜 썼겠습니까? BBC 방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more than 1 billion more than 1 billion이니까 10억 달러 이상을 크립토에서 암호화폐에서 벌었는데 본인이 대통령 취임을 하고 1년 지난해 한 해 동안 번 돈이 10억 달러 이상 암호화폐에서 벌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디서는 보세요. 똑같은 건데 disclose 했는데 14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완전히 또 좋다고 표정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14억 달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하고 할 때는 다른 대통령들과는 달리 본인의 자산 같은 것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이건 의무 조항입니다. 대통령이 매년 수입이 얼만큼이 되는가. 그게 이제 그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mandatory 그 annual filing이라고 해서 그걸 보니까 최소한입니다. 뭐 어디에 덜 적힌 것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최소한 22억 달러 수입을 벌었고 그러면 2024년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입니다. 그해 소득은 6천이 아니라 6억 2,200만 달러였답니다. 뭐 거의 약 한 4배 정도를 한 해 사이에 수입이 4배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늘어났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대통령이 돈도 하나도 안 받고 대통령 일을 하는데 말이야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대통령 안 할 때 벌었던 돈의 4배 정도를 대통령을 하면서 벌었습니다. 그런데 약 22억 달러라고 봤을 때 그 가운데서 14억 달러, 그러니까 반이 조금 넘겠죠? 암호화폐 사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암호화폐 사업에서 어떻게 14억 달러를 벌었는가? 그 반 정도는 본인의 아들들, 2명의 아들들과 지금 카타르, 도하에 가 있는 중동 특사요. 중동 특사의 아들들이 함께 만든 회사, 스티브 위트코프 자녀들이 설립한 암호회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토큰 판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돈은 이 토큰 무슨 뭐 트럼프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밈 코인을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셀러브레이션 코인즈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로열티로 6억 3,50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렇게 큰 돈을 버는 사이에 토큰과 코인 모두 완전히 가치가 급락했죠. 90% 이상 내려갔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암호화폐를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2021년도였어요. 그때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입니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언젠가 터질 재앙이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재앙에 대통령이 올라타서 이렇게 한 해 동안에 14억 달러나 벌었다고 하네요. 2021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3년 뒤에 대선 캠페인 기간에는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뭐 공약 비슷하게 했어요. 백악관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 한 일들이 많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내가 엄청나게 지원을 하겠다. 막 행정명령 같은 거 만들어서 서명하고 아들들 그리고 본인의 친구인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아들들 잭 위트코프죠. 회사 만들고 카타르 이런 데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돈 끌어모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서 약 14억 달러를 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은 암호화폐 투자로 트럼프 대통령 2번째 임기 이 동안에만 그때 다 회사 설립했으니까요. 최소한 23억 달러를 벌었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일반 투자자들은 얼마를 벌었을까요? 트럼프 가족들이 암호화폐 사업으로 23억 달러를 버는 동안 일반 투자가들은 개미 투자가들은 23억 달러를 잃어버렸습니다. 트럼프 밈 코인 가치가 90%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백악관은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든 것을 대통령이 너무 자랑스러워한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들은 단 한 번도 이해 충돌, 여기에 관여한 적이 없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도 대통령은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Well, I don't get involved in my personal. We have funds that run my money. Well, I've made a lot of money. 나는 이제 돈하고 이런 것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다. 내 돈을 관리하는 뭐 개인 그 펀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나는 연락도 하지 That's it. I don't 않는다. talk to them. They're big institutions, and they run it. But yeah, I've had a great career in business. 그 사람들이 뭐 아주 그 좋은 그 투자 경험이 있고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나는 이 비즈니스 분야에서 너무 좋은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뭐 정치와 비즈니스 중에서 어느 걸 내가 더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왔었던 사람들이다. 어쨌든 나는 절대로 돈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로 You know, I'm 했습니다. profiting because the stock market's going up. Everybody's profiting. If you have a 401k? 뭐 기자들에게 뭐 지금 주식시장도 좋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너도 401k 있니 없니? 이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의 땅콩 농장 블라인드는 너무 잘 알려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임기 지금 아들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대통령이 돈을 버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주식이나 암호화폐나 다 규제를 풀어주는 것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조지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도 텍사스에서 구단주였잖아요. 텍사스 레인저스. 대통령 되기 위해서 이 구단부터 팔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아들들이 돈을 벌 때는 항상 그 업계에 대해서 연방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줄여주죠. 물론 대통령이 다른 곳에서도 돈을 벌었어요. 골프장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부동산 사업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호텔도 있습니다. 그 밖의 수입에서는 8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에서만 14억 달러를 벌었다고 하는데 말하려고요? 그렇게 본인이 자주 가잖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 돈을 내고 하겠죠? 7,700만 달러 지난해. 그리고 플로리다의 그 도로에 있는 골프장이요. 1억 2,200만 달러. 그러니까 수십 년을 해왔던 부동산 사업 이런 것보다도 한 해 동안 이런 암호화폐가 훨씬 대통령에게는 부가가치가 높다는 얘기가 되죠. 그 밖에 무슨 뭐 뉴저지 자주 가잖아요. 주말이면 가죠. 가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죠. 뉴저지의 배드민스터, 플로리다, 뭐 주피터, 뭐 스코틀랜드에 있는 골프장, 외교하러 가면 거기도 가잖아요. 이런 데서 각각 대체적으로 한 골프장당 한 3천만 달러씩은 벌었답니다. 그 밖에 작은 돈, 큰 돈 가리지 않습니다. 트럼프 브랜드 시계에서 470만 달러 일단 로열티를 받았어요. 트럼프 성경, 운동화, 향수, 많은 그 밖에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언론사들을 소송을 해서 언론사들이 알아서 지레 겁을 먹고 합의를 해버린 그런 돈도 수천만 달러예요. ABC 1,600만 달러 줬어요.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 있을 때 지금 CBS 방송과 CBS 뭐 인터랙티브 소송에서 또 역시 1,600만 달러. 메타, 페이스북이요. 2,450만 달러. 유튜브와의 소송에서 2,200만 달러. 이런 모든 것은 거의 1월 6일 의사당 사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어카운트를 블럭했다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합의금을 받아낸 거죠. X 소송에서도 800만 달러. 일론 머스크는 조금밖에 안 줬네요. 그래서 포브스가 집계를 했더니 세계 부자 순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도 임기 2기 시작하기 전에 자산이 23억 달러였는데 지금 60억 달러로 늘어났답니다. 이거 2배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의 사람을 심었기 때문에 금융규제, 증권거래위원회 이런 데 바이든 때에 있었던 사람 다 내치고 폴 애킨스 위원장이요. 증권거래위원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거기다가 놓고 트럼프 대통령,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아들들이 돈을 버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건 해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를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맨데토리예요. 맨데토리 그 애뉴얼 파일링 이 페이지 자체가 얼마나 이것저것 수입이 많으면 900페이지가 넘는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요. 임기 마지막 해에 뭐 여러 가지 수입 같은 거 똑같은 맨데토리 페이지예요. 어떤 매체에서는 11페이지였다고 하고 어떤 매체에서는 17페이지였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소소한 것까지 다 수입을 번 것을 썼겠죠. 900페이지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메리칸 그 소셜 컨트랙트라고. 이거 법으로 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돼.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건 레드라인이지 않은. 이것을 다 깨버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문가들이 뭐 뉴욕타임스 등등의 인터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그것도 이제 대통령이라는 직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익을 추구한 사람 전례가 없었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메건 고우먼이라는 분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건 그냥 미국 사회의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하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해왔었던 그런 일들에 대한 배신이고, 이 배신은 나라를 이끄는 그런 대통령이 나라보다 자신의 이득을 우선시한다는 거다. 며칠 전에 인디아 뭐였죠? 인디아에서 발행되는 시사주간지 인디아 타임스였어요. 그 신문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아메리카 포스트가 아니라 트럼프 패밀리 포스트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미국의 법이요. 이해충돌법 거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뭐 봉급 조금 받는 하급 공무원들도 뭐 함부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과 부통령에겐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통령과 부통령이 관여하는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이해 충돌로 다 잣대를 재면은 너무 손이 묶여서 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시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아서들 하시라. 너무 인격을 믿은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그 선 아래서 했으니까요. 면제, 이해충돌법을 면제를 시켜놨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과 부통령도 이렇게 여기서 면책특권을 줘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지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규정이 있어요. 형사상 이해충돌 금지 규정 무슨 18 USC 뭐 208조 적용 이런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하죠. 항상 결론적으로 가면 그래 뭐가 잘못됐을 경우 1차적으로 의회가 견지를 해. 그리고 2차적으로 투표에서 유권자들이 견제를 해.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까지 이게 통용돼 있었던 얘기예요. 두 개가 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의회가 누가 해요? 공화당이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유권자들이 해? 유권자들이 하기까지, 거기까지 가기까지에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돈 많이 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도덕적인 규범이라든가 상식이 너무너무 낮아지는 거죠. 그 상식의 기준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과 백악관은 아무런 그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왜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했던 사람이 이 규제를 다 풀어주면서 본인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 설명이 있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요. 이게요. 전 연방 검사예요. CNN에 자주 나오죠. 제프리 투빈이라는 이분이 왜 대통령이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대담하게 할 수가 있는가? 위선이 없이 할 수가 있는가? 연방 대법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이 2024년도에 판결을 내려줬어요. 그 판결을 내린 그 사건 자체는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가를 묻는 것에 대해서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들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시에 일할 때 했던 것은 그 대통령을 떠나고 나서도 다시 묻지 않는다. 면책 특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특별검사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어차피 안 되게 연방 대법원도 있고 또 대통령이 되면 또 현행 대통령도 면책 특권이 있고 하니까 이걸 그냥 스스로 취소하는, 본인이 기소했었던 것을 스스로 취소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 일할 때 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면책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로 대담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왜 6월 14일에 백악관에서 UFC 그 경기가 있었죠. 그 경기를 테마로 한 코인도 팔았다는군요. 코인 가격이 싼 게 $250, 비싸면 $12,000.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정도면 뇌물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연방 대법원과 연관된 게 있고, 또 하나는 오늘 특히 대통령이 뭐 이달 초에도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 하면 보통 이제 케네디 때부터 써오던 뭐 오래되고 낡고 했기 때문에 보수도 해야 되고 때로는 바꿔야지 되기도 하고 하겠죠. 근데 보통 파란색, 스카이 블루색이죠. 이거 지금 빨간 색깔로 칠했습니다. 대통령.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카타르가 대통령에게 선물을 한 제트예요. 에어포스 원. 선을 보였습니다. 4억 달러짜리. 그래서 이 에어포스 원을 독립기념일 건국 250주년 축제를 앞두고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노스다코타로 대통령이 이제 타고 갔어요. 티도 루즈벨트 대통령 도서관 개관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고 이 카타르에서 선물 받은 이 비행기가 다른 여러 비행기들을 이끌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수준의 무슨 뭔가를 보여준대요. 건국 250주년 행사에서. 근데 다른 비행기들을 다 이끌어요. 남의 나라에서 선물 준 걸. 카타르 왕실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거 막 VIP들이 쓰고 뭐 늘 쓰던 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카타르가 돈이 많으니까 비행기도 많아서 창고에 넣어뒀던 거 줬다고 하잖아요. 그걸로 독립기념일과 연관된 행사라는데 앞에서 선두를 하는 그 비행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6월 19일에 메릴랜드 앤드루스 기지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시험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은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안전이 어떻게 되는가, 혹시 거기에 도청 장치라도 심어놨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서 대통령의 전용기로 쓰려면은 몇 년 정도는 걸릴 걸 전문가들이 당시에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에 그게 대통령의 전용기로 쓰여질 수 있어 있는데 정말 빨리 쓰고 있네요. 그리고 대통령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뭐 국방부를 통해서 어떻게 선물을 받은 거고 또 내가 대통령 자리를 떠나면 그거는 또 그냥 또 국가에 두는 게 아니라 뭐죠? 트럼프 대통령 기념관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이제 계속 쓴다는 얘기예요. 이달 초에 기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비행기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뭐 수십 년 된 낡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게 터무니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말하죠. 미국이 아니 그래. 대통령 비행기 하나 사줄 돈도 없어서 카타르에서 준 거, 본인들이 안 타던 거 준 거 새로 사서 주는 것도 아니고 창고에 있던 거 주는 거를 그렇게 좋게 감사하게 받아들여 그걸 가지고 독립기념일 건국 250주년 행사 때 앞에 선발대로 내세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안보 외국의 영향력, 이해 충돌, 카타르 고위층과 관련을 많이 맺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가족들의 회사에 투자도 많이 하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선물 카타르에서 4억 달러 상당의 이 선물을 준다는 것을 발표하기 몇 주일 전에 트럼프 회사가 카타르에 초호화 골프 리조트 짓는 계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 그럼 카타르는 카타르 나름대로 홍보를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몇 주일 동안 카타르가 국제사회에서 부상을 했어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 평화안에서 중재국이잖아요. 중재국이 돼서 파키스탄도 중재국이고 카타르도 중재. 이럴 때마다 한 단계씩 그 국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남으로써 헐리우드에서 이상한 괴상망측한 괴팍한 이상한 인물로 등장하던 김정은이 세계 지도자로서 세계 무대에 데뷔를 했었잖아요. 카타르도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의 중재자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키워주는 건지는 모르지만 크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지금 외교 안보 현안에서 비중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윤리단체, 뭐 민권단체, 민권이 아니라 뭐 시민단체 이런 데서는 뭐 당연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외국 정부가 소유를 하고 있다가 넘어온 그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걸 개조할 때도 더 안전하게 개조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 항상 끝에 말 한마디는 똑같습니다. 이해 충돌은 없다. 이해 충돌은 없다가 그 답이거든요. 뭐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전용기를 선물을 받아요, 국가에서. 이런 일도 또 전례 없었던 일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직에 어울리지 않는다라. 그리고 또 그걸 또 전용기라고 하는데 본인이 또 가져가요. 나중에 대통령 끝나면. 자, 이 일이 있고 또 하나의 돈은 지금 이제 이것도 오늘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어제 웹사이트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고 오늘 일면입니다. 이스트 윙에 이거 without 그 biz 다시 입찰 없이 한 거예요. 리플렉션 풀과 마찬가지로 5억 달러 정도 이게 입찰 없는 계약을 했다는 건데 이 계약을 비밀리에 체결을 했답니다. 통상적인 절차를 비켜나간 거예요. 계약을 하는 주체도 그렇고 그리고 이 계약에 대통령이 개입을 했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계약을 한 주체는 행정부의 관저, 사저, 관저, 이규제티브 레지던스를 관리하는 거기서 했다는 거거든요. 원래 이 정도 규모가 되면은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국가의 기구가 있어요. 연방 뭐 총무국이라든가 GSA라든가 국립공원관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왜 대통령의 관저를 행정부의 관저를 관리하는 곳에서 했는가? 이 사무실은요. 뭔가 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규정에서 좀 면제된답니다.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큰 걸 하는 게 아니라 뭐 접대를 한다던가 아니면 작은 보수를 한다던가 또 어떤 때는 백악관에서도 예술품 같은 것을 구입을 해야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이 행정부의 관저를 통해서 클라크 컨스트럭션이라는 곳과 비밀 계약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협상에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기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단독 보도라가 맨 위에 써 있죠. 그래서 이 그 회사와 계약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의 일부 비용 협상에 직접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뭐 연방 총무청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걸 하면은 많은 곳을 입찰을 시키죠. 그래서 안전하고 아름답고 든든하게 지으면서도 튼튼하게 지으면서도 가격은 싸게 이게 이제 입찰이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상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점점 이제 이게 늘어난다고 하고 가격은 또 처음엔 다 민간 기부라고 했다가 여기 반 정도가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회사의 경영진이요. 이스트윙에 그 무도회장 짓는 걸 무료로 지어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1월 달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아무 대가 없이 해드리겠습니다. 아무 대가 버지니아에 있는 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워싱턴 본사는 버지니아에 있지만 맥린에 있지만 워싱턴 DC 이제 큰 도시권에서 최대의 어떤 종합 그 건설 회사인 건 맞아요. 아주 큰 회사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로 적어도 이 회사는 수천만 달러를 번다는 것이고 정작 맡아야지 될 때서 맡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해서 엉뚱한 곳에서 이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회사는요. 트럼프 대통령 때 처음으로 백악관과 일을 한 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여기저기 이것저것을 오랜 기간을 두고 공사를 하는 5억 달러짜리 계약을 했답니다. 그 당시의 계약은 당연히 정부 부서에서 이 회사도 그때 이제 공개 입찰을 한 거예요. 공개 입찰을 해서 이 회사가 선정이 됐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단일 아이템이에요. 무도회장 짓는 것. 그 단일 아이템 5억 달러짜리를 하면서 입찰을 전혀 하지 않고 그것도 기간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아무튼 비밀리에 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해서 이제 뭐 이 같은 얘기들 오늘 기사가 너무너무 길어요. 너무너무 길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보도를 해드려야지 될 그런 부분들만 보도를 해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돈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오늘 1일이네요. 7월의 첫날이네요. 보니까 방송 도중에 오드리 헵번 선생님께서 또 큰 돈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 돈 필요해요. 왜냐고요? 7월 4일 날 가족들이랑 바베큐도 해 먹고 하려고요. 저희 바베큐 그릴도 하나 샀어요. 이사 와가지고.
그런데 쓰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또 뭐 해야지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사람들이 하도 막 조명조명 하는데 저는 안 살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죠. 뭐 여러 가지 방송하는데 필요한 거.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건 역시 자료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드리 헵번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께서 전부 감사 인사를 드리니까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해주시네요. 징글징글하다. 예, 누구에 대해서 하는 선을 넘었네. 이런 얘기. 앱스틴 빨리 터트리고 빨리 다른 곳으로 가시라. 멜라니아 트럼프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근데 그분의 아이디가 헤리티지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재단,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멜라니아 트럼프 다큐 찍고 아마존이 500억 상납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제가 그거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씀드릴게요. 이거 대통령 부부 역사가가 앞에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산을 공개할 때 항상 오바마와 오바마의 미셸 오바마 무슨 뭐 바이든과 질 바이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2025년도 자신의 소득 다큐멘터리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에서 1,070만 달러를 벌었답니다. 일반 다큐멘터리는 100만 달러 미만이고요. 많아야 다큐멘터리 제작할 때 300만 달러 듭니다. 이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4천만 달러 이상 썼잖아요. 거기다가 대고 그것보다 더한 홍보 비용도 썼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쨌든 이 라이센스 계약에서 1,070만 달러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벌었답니다. 그리고 무슨 왜 토큰 같은 데서 디지털 이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는 거.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디지털 이미지 쓰는 NFT라는 거. 이거 팔아서 이것도 뭐 600만 달러.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로열티 비슷한 거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코인 여기에 뭐 6천 몇백만 달러 이렇게 받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아들들, 딸들, 사위들, 그리고 뭐 아들도, 막내 아들도 돈 잘 번다고 하던데요. 뭐. 돈은 항상 필요하죠. 박수. 네, 돈은 항상 필요하죠. 미국은 바베큐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전해드릴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 네. 어제 그 콜로라도 주에서, 정말 대단했어요. 지금 뉴욕에서 연방 하원 의원 조란 맘다니가 지지를 한 3명 가운데 2명은 사회적 민주주의자라고 자처하고 있고 어제 콜로라도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박사학위 과정이네요. 박사학위 과정이고 변호사예요. 콜로라도주와 비슷하네요. 콜롬비아 대학교의 박사 과정 학생이 됐잖아요. 젊은 사람. 이 사람 29살이고 에티오피아 출신이고요. 멜랏 키로스. 그렇죠. 그쪽 이름이죠. 키로스가 처음 출마해 본 거죠. 선거에는 29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15선 현직 의원을 이겼습니다. 29년 의정 활동을 한 다이아나 디케티라는 연방 하원 의원. 근데 다이아나 디케티라는 연방 하원 의원도 온건파가 아니에요. 진보거든요. 확고한 진보파인데 그 15선 의원을 한 번도 정치를 해보지 않은 후보가 이겨버린 거예요. 사회적 민주주의자입니다. 사회적 민주주의자예요. 지금 진 15선 의원도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뭐라고 하나요? 트럼프 대통령과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더 목소리도 크고 진보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선택이 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민주당 웨이크업 콜인 거예요. 민주당의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도 현역 의원보다 거의 10%포인트 앞섰거든요. 민주당의 전국 조직, 친이스라엘의 로비 단체, 에이펙이 얼마나 이 다케티 현 의원을 돕기 위해서 막대한 지출을 쏟아부었는지 모릅니다. 돈도 더 많이 썼어요. 그런데도 이겼어요. 분위기 한번 보실까요? 그 분위기를 조금 보시면, 자, 29살이라서 무척 젊잖아요.
네, 자, 이제 이 선거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다 속한 승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민자라는 걸 강조합니다. 에티오피아 이민자라는 것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메디케어 for all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메디케어 for all을 상당히 강조했고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 그 의료 그것을 가져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민세관 단속국 organize and show no fear in standing up for what's right. That is the message that Denver has sent to both parties, to Donald Trump, and to the entire country. 굉장히 강하네요. 이제 모든 우리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의제를 덴버를 넘어서 트럼프, 미국에 전체적으로 알려야지 된다. 지금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정도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아무튼 강했던 그런 그 후보예요. And her fight for reproductive freedom, she helped build a community that welcomed my family to this city. 네, 굉장히 아무튼 한마디로 그 진보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보셨지만 현역 의원이 거의 30년 동안이나 의정 활동을 했으니까 68세거든요. 68세와 29세 사회적 민주주의자 그 후보 이 정치인들의 특징이 젊습니다. 젊어서 이번에도 후보만 젊은 게 아니라 젊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서 이제 뭔가 투표를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조란 맘다니의 지원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뉴욕에서도 뭐 5선 의원을 이긴다든가 히스패닉 코커스의 의장을 이긴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뉴욕에서 그치지 않고 덴버 쪽, 이쪽 콜로라도 쪽으로 왔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시골이 아니라 도시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정도면은 조금 위험하다. 그 기득층 그 민주당의 기득권층이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그러나 사람들은 또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젊고 또 프라이머리에 예비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으니까 특히 이번에 그 콜로라도주 같은 경우 예비선거에서 투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젊고 또 뭐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유권자들이 많이 나가서 투표를 하니까 거기서 이긴 건 전혀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건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일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조금 어디까지는 가겠죠. 어디까지는 가서 사실은 민주당도 그동안 너무 그냥 정체된 상태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나는 저렇게 극단적이고 그 민주당에 온건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쓸려가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누군지 저도 모르고 이 당선자 잘 모르지만 뭐 그냥 뭐 내용을 알면 후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만나보고 싶기도 해 하는 거고 버니 샌더스라든가 조란 맘다니라든가 아니면 로카나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그 북가주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런 자신과 같이 뜻을 합칠 수 있는 젊은 이거는 완전히 정치 경험이 전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에너지가 자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에서 앞으로도 플로리다라든가 미시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주에서도요. 현역 의원을 사회적 민주주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곳이 한 6군데 정도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 이제는 그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1월 달 선거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이 68세의 캐런 베스를 지금 젊은 44세든가요? 제4지구의 시의원 한인 데이빗 류를 누르고 이긴 그 시의원이 굉장히 진보적이기 때문에 당선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지 되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 가면 미국인보다 검은 머리 한국인이 더 차별을 했었어요. 제 경험으로. 한국분이 뭘 차별을 해요. 누구를요.
자, 민주적 사회주의 의원이 당선되는데 민주당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의 나아감, 이게 어디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멈출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만큼 너희도 좀 바뀌어라.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웨이크업 콜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제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많이 그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고, 뭐 그 이외에 특별하게 더 뭐 딥하게 봐야 된다던가 넓게 봐야지 된다던가 하는 게 일반 뉴스에서는 뭐 웬만큼 커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제가 소수 인종으로서 제가 인트레스팅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이에요. 그리고 오른편에 얼굴이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이 어큐즈 한다고 했잖아요. 클래런스 토마스를 비난을 했어요. 너무 시각이 좁다. 네로 비전을 갖고 있다. 출생 시민권 판결에 대해서 birthright 그 citizenship 그 룰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이게 인터레스팅한 게 케탄지 브라운 잭슨은 여자로서 최초의 연방 흑인 대법관입니다. 클래런스 토마스는 그 이전에도 흑인 남자 연방 대법관은 있었어요. 유명한 대법원장도 있었고. 그런데 왜 비난을 했는가 하면은 클래런스 토마스가 수정헌법 14조를 너무 작은 좁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늘 클래런스 토마스가 헌법은 생명이어야지 된다. 컬러 블라인드여야지 된다. 본인이 흑인이라고 뭐 백인에 관해서 뭐 어떻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있겠죠. 그렇게 말하더니 아니 어쩌면 이렇게 이걸 좁게 봐? 좁게 본다는 게 뭐냐면 클래런스 토마스는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 라는 것을 규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클래런스 토마스는 거기서 규정한 것은 노예, 본인이 노예였거나 노예의 후손, 흑인을 말하는 거죠. 흑인 노예였거나 노예의 후손만 시민권자라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의 후손이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좁다고 같은 흑인인 케탄지 브라운 잭슨이 얘기를 하는데 케탄지 브라운 잭슨은요.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의 두 번째 건국인 거다. 계급도 안 된다. 인종차별도 안 된다. 신분차별 안 된다. 미국은 평등한 나라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다 미국 시민권자다. 이런 것을 리셋하는 게 수정헌법 14조지. 오로지 흑인 노예였거나 흑인 노예의 자손들만 미국 시민이 된다고?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생 시민권에 대해서. 그랬고 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저렇게 가운데다가 떡하니 놨는가? 트럼프 대통령도 늘 클래런스 토마스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출생 시민권은 물론 귀화 시민권이 있지만 출생 시민권이요. 출생 시민권은 이민자 자녀가 아니라 노예의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반복해서 주장을 해왔고 지금 케탄지 브라운 잭슨을 포함한 다른 그 어제 출생시민권 지켜야지 돼라고 얘기했던 그 대법관들은 대체적으로 뭐 한 사람은 약간 해석이 다르긴 했지만 이 클래런스 토마스 해석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직접 같은 흑인으로서 흑인인 클래런스 토마스를 직접 여기 한 20페이지를 따로 썼대요. 케탄지 브라운 잭슨이. 거기서 얘기를 한 거, 이걸 리셋한 거다. 미국이 더 훌륭한 그런 나라로 나가기 위해서 인종, 얼굴, 피부 색깔 상관없다. 뭐 상관없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가서 이 케탄지 브라운 잭슨 같은 사람들은 해방된 노예들은 수정헌법 14조로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은 것도 아니다. 원래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미국 시민이었다. 다만 그 당시에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권리도 주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것이라도 클래런스 토마스는 항상 어떤 것을 투표할 때 보면 거의 백인보다 더 훨씬 하얀 색깔의 성향으로 투표를 해서 그런 일이 있고 오랜만에 이건 또 뭐예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하는 일은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본인이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판결에 대해서냐면
성전환한 선수들이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 스포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여자 스포츠에 참여를 하려면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나야지 되는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 스포츠에 참여를 하면 이 사람이 근력이나 뭐나 여러 가지가 그 과학적인 것에 따라서 더 다른 여자로 태어난 여자보다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건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결국은 아니라는 뭐 주장들도 있지만 연방 그 대법원은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나는 전적으로 LGBTQ 여기에 지지를 한다. 그 커뮤니티를 성소수자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을 지지를 한다. 많은 분들이 여기 써 있네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그 커뮤니티를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전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도 해야 된대요. 여성 운동 선수들도 보호를 해야지 되고 보호를 그분들 받아야지 됩니다. 이거 아마 본인 책에 써 있는 거예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페이지 156에 뭐 써 있나요? 뭐 이렇게 지금 해놨네요. 그리고는 이제 좀 썼어요. 길게.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제 이걸 법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타이틀 9과 수정헌법 14조의 평등보호 조항에 따라서 학교는 생물학적 여성을 여성과 소녀 스포츠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답은 예스입니다. 우리는 이 성소수자 커뮤니티 그들의 권리를 지지하면서도 여성 운동선수들의 기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존중하고 여자 스포츠도 공정하게 유지하세요. 이거 필수입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이 두 가지가 지금 어제 판결에서는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마리를 다 잡겠다는 거예요. 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인터레스팅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평소에 무슨 어떤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가끔 정말 생뚱맞게 툭툭 튀어나와서 앱스틴 뭐 생존자를 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지 됩니다 라고 한다던가 이것도 전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왜 뉴스가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거 뉴스다 싶었는데 그렇고요. 자, 지금 카타르 도하의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와 대통령의 특사, 중동 특사면서 사업 파트너예요. 결국은. 암호화폐 사업 다 아들들 시켜서 하고 있으니까. 미국과 이란 협상 문제를 중재하는 이 사람들이 도하에 있어요. 근데 이란에서는 똑같은 말합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안 만날 거야. 지금 아니야. 지난 며칠 동안에 미국과 이란이 서로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다시 서로 군사 공격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를 하기로 했긴 했지만 우리가 뭐가 좀 이렇게 봐야지 되겠어. 근데 미국하고 직접 대화를 안 하겠어. 그리고 핵 문제도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는 간접 대화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이 우린 직접 대화 안 한다 하니까 카타르도 중재국으로서 직접적으로 이 두 나라 대표가 만나는 일은 며칠 안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이란이 너무나 우리와 협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고 우리가 일단 다시 군사 공격을 서로 안 하기로 했다. 사위라고 얘기하진 않았죠. 이 중동 평화안의 담당자들이 또 이제 그 카타르 도하에서 이란 팀을 만나기로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30일에? 만나기로 했다고 했고 악스요스도 그렇게 보도를 했잖아요. 안 만나잖아요. 이란은 얘기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하지만 여기에 레바논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란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란의 의회 의장도 양해각서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미국과 직접 대화 안 하겠어요. 미국이 양해각서를 이렇게 써놓고 지키지 않아요.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이란이 지키지 않아요. 호르무즈에서 막 드론을 날려보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란은 아니 양해각서에는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정한 항로를 따라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설픈 해프베이크드 양해각서니까 그런 일들이 규정조차도 he said, she said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뿐만이 아니라 이란 측에서는요. 이란도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이젠 더 세게 나와요. 미국보다. 트럼프 대통령만 이란을 박살낼 거야. 문명이 파괴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공식적인 여러 가지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란이 만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우리가 만나준다. 이 표현은 적어도 과장됐거나 아니면 사실과는 좀 분명히 어긋나는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네타냐후 총리요. 요즘에 막 군복은 아니지만 무슨 현지 군사 현장에 시찰을 많이 가요. 뭔가 이제 방탄조끼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있고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의 민병대 헤즈볼라 제거될 때까지 우리 절대로 남부 이란 레바논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란도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 이랬다 저랬다 이란이 합리적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란 사람들 너무 지금 똑똑하고 카인드하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하지 네타냐후도 거의 변하지 않거든요. 레바논 남부에서 우리 철군하지 않을 것이다. 아예 어제는 그 점령지를 방문을 했잖아요. 방탄조끼 같은 것 입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아이템인데 어떠세요? 여러분 살고 계시는 거 로스앤젤레스. 정말 왜 이렇게 금방이라도 비가 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날이거든요. 6월 말 7월인데 저는 지금 제법 도톰하게 입었는데도 당연히 에어컨 같은 것은 실내에 없고요. 안 틀었고요. 추워요. 약간 좀 싸늘한 기운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험한 폭염이다 하고 거의 지금 전국적으로 이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막 세계에서 놀랄 정도예요. 숨 막히는 그 정도라고 하거든요. 숨 막히는. 지금 어제까지 1억 2천만 명 정도 폭염 경보 내려졌고요. 그러니까 익스트림 히트 워닝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더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내일부터는 2억 5천만 명. 그러면 1억만 명 빼고는 거의 위험 수준의 더위라는 거예요. 미시시피 쪽에 미드웨스트, 미시시피 밸리 여기 아주 덥고요. 오하이오도 덥고요. 95도에서 화씨 105도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습도도 있잖아요. 그쪽 지역은. 워싱턴 DC도 얼마나 심해요. 그래서 체감 기온은 한 100도에서 115도 정도까지. 그게 이제 힛 인덱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기록이 깨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까지 간다고 하고 뉴욕도 지금 엄청 덥다고 하고요. 월드컵 경기는 어떻게 해요? 월드컵 경기도 일부 경기에서는 텍사스가 제일 덥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휴스턴, 알링턴 경기장이 냉방된 경기장으로 오는 팬들에게도 영향을 주겠다. 조지아, 애틀란타도 요즘 월드컵 때문에 좀 핫한 지역이잖아요. 더군다나 언제예요? 잉글랜드하고 콩고 경기? 필라델피아도 덥고 엄청 더워요. 더운데 또 하나 문제는 7월 4일 이제 이게 워싱턴 DC에서 불꽃놀이 크게 하잖아요. 예전에는 독립기념일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막 45분 연설을 한다 이런 거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45분 연설을 한다고 하거든요. 누구는 30분 연설이라고 하는데 자꾸 그게 바뀐대요. 시간도 바뀌고 하나 바뀌지 않는 게 있죠. 대통령은 프라임 타임에 연설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다 모이고 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그 시간에 원한다는 겁니다. 내셔널 몰에서 연설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 워싱턴 DC 그쪽에 102도 정도? 그러면 섭씨로 거의 40도예요. 폭염이죠. 그러면 이런 때는 사람들이 행사장에서 조금만 행사가 지연돼도 힘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도 더 걸리고 아이들 잠자리도 늦어지고 아무튼 굉장히 파장이 있을 텐데 또 대통령은 새로운 거 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40분 동안에 85만 발 불꽃 쏘아 올린답니다. 기네스북의 최고 기록이 81만 발인가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불꽃놀이가 그렇다고 막 홍보를 하니까 나 저거 한번 봐야 되겠는데 하는데 정확하게 몇 시인지 모른답니다.
그냥 대통령이 처음에는 밤 9시 50분에 연설한다고 했다가 자꾸만 시간이 변해요. 연설 길이도 대통령 30분 할 수도 있고 45분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쫙 장관들이니 뭐 연방 의원들도 쫙 출석을 시킨답니다. 프리덤 250가 기획을 했으니까 멤버 자체가 100% 공화당 멤버가 만든 그런 거죠.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카타르가 선물한 그 새 에어포스 원, 이게 이제 뭐 17대 편대를 그 에어포스 원, 카타르가 준 것이 17대의 편대를 쫙 이끌고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불꽃놀이가 11시까지도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한마디로 트럼프 맘대로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 맘대로 9시 50분에 시작해서 연설을 그럼 10시에 시작해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워싱턴 DC에 살고 계신 분들은 혹시 그 현장에 가셔서 불꽃놀이를 보실 분들이라면 좀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이 목요일, 사실은 내일부터 쉬는 날이에요. 쉬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저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전부 뉴스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런 연휴에 뉴스가 조금 느슨할 때가 있는데 그런 때 또 중요한 뉴스가 있을 때도 있으니까 항상 저는 1년 365일 여러분들과 함께 때로는 뉴스 브리핑으로, 때로는 심도 있는 뉴스 분석으로 만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 행복하세요.